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엉성한 것보다는 작아도 쑥 빠진 걸 택하고 싶다. 동행은 한국전쟁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투 중 낙오된 미군 이등병 도프의 이야기입니다. 작아도 쑥 빠진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시작합니다. 잿빛 브랭킹으로 차이를 쳐놓은 것 같은 하늘에선 금방 눈이라도 내릴 듯 주위는 음산하기만 하였다. 이따금 골짜기로 휘몰아치는 추운 바람은 사정없이 옷소매 속으로 스며들어 도프의 온몸에 그때마다 닭살을 일게 하였다. 흑인 이등병 도프는 이제 더 걷고 싶은 기력조차 없었다. 부대를 잃은 지 이틀째, 가도 산과 골짜기만이 나올 뿐 어느 방향으로 걸음을 옮겨야 할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물통과 옥수수 가루가 들어있는 깡통 하나를 남기고 다른 짐은 이미 다 버린 지 오래고 어깨에 메고 있는 카빈총도 마저 버리려다가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른다. 추위에 전신이 떨리면서도 목 안에서는 피로에 지쳐 확확 단내가 나고 있었다.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벨트를 죄어매었다. 시간이 갈수록 벨트의 한 끝은 자꾸만 더 허리 쪽으로 가까워지고 그러면 뱃속 창자가 등에 붙는가 싶게 허기증이 돋았다. 옥수수가루를 한 줌 입안에 넣고 씹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갈증이 무서워 도중에 뱉곤 하였다. 목마름이 배고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란 사실을 이렇게 뼈아프게 느낀 적이 없었다. 정말 갈증은 무서웠다. 가다가 골짜기에 물기가 있는 곳도 있었으나 밑바닥까지 꽁꽁 얼어붙어 도저히 물이라곤 할 수 없었다. 카빈 개머리판으로 얼음을 깨어 덩어리는 잘게 부수어서 입안에 넣고 걸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얼음을 운반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주머니에 한두 개 넣고 걸었더니 주머니째 얼어붙어서 그것을 떼려면 추위를 무릅쓰고 옷을 벗어 옷 위로 얼음을 깨뜨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빨은 얼음 조각을 깨물기에도 힘이 들어 되도록이면 덩어리째 입안에 넣고 입안의 훈김으로 자연히 녹아내리길 기다려야 했다. 아무라도 좋으니 우선 사람을 만났으면 싶었다. 혼자 걷는 길은 피로가 더 쉬오고 외롭고 불안하였다. 한편으론 내가 이러다가 지쳐 쓰러져 죽지는 않을까 생각하면 왈칵 겁이 났다. 죽더라도 사람이 보는 옆에서 죽어야지 이런 산속에서 아무도 몰래 죽었다가 짐승들의 밥이 된다면 그것처럼 서러운 일이 어디 있으랴 싶었다. 코리어에 온 지 5개월, 고향 프리다 반도를 떠나올 때는 한여름이었다. 코리어에 오자마자 바로 포부대에 편성되어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전투를 겪어왔었다. 부대가 평양을 지났을 때 전쟁은 다 끝난 것인 줄 알았다. 그랬는데 부대가 개천에 이르렀을 무렵 뜻밖에도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와 전세는 다시 악화되어 갔다. 후퇴 명령을 받은 도프 부대가 큰 무기를 불태워버리고 산골길로 후퇴할 때였다. 잠복해 있던 한때의 패잔병들이 갑자기 협격을 해왔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허옇게 눈이 쌓인 산골짜기에서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어두운 데다가 지리에 익숙지 못한 도프 부대원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싸우고 있었다. 중대장 페롤 대위는 무엇이라고 대원들을 지휘하는 모양이었다. 어찌하다가 부대의 중심 세력에서 혼자 떨어져 있던 도프가 그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었다. 바로 10여 미터 앞에 적이 있었던 것이다. 날쌔게 뒷걸음질 치며 어둠 속에서 부대 쪽으로 우회하는 길을 더듬어 허겁지겁 달려갔다. 그러나 총소리가 자꾸만 떨어져 길을 잘못 들었다 싶을 땐 이미 훤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때의 절망감, 이젠 죽었구나 여기면서도 우선 피신처를 찾았다. 거기에서도 남쪽이라고 생각되는 산속으로 무작정 달려가 한참을 숨어 있다가 힘이 없어 저절로 주저앉게 될 때까지 줄곧 걸었다. 도프는 바람이 안 들어올 만한 움푹 패인 곳을 찾아 아무렇게나 누워버렸다.
누우니까 덜 추운 것 같았다. 춥고 더운 것을 알아내는 신경이 마비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가만히 눈을 감았다. 졸음이 왔다. 퍼뜩 눈을 떴다. 잠이 들면 이대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앞에 정든 고향 풍경이 전개되어 갔다. 향기가 코를 찌르는 오렌지밭. 오렌지를 거두어들일 무렵이면 온 동네의 젊은이들이 모두 이 밭에 달라붙었다. 오렌지 수확이 한창일 동안 또 한쪽에선 면화 따기에 바빴다. 삭군으로 나선 수많은 니그로들이 자기 키보다 더 큰 자루를 질질 끌면서 한 자루씩 따가지고는 반 옆에 서 있는 트럭의 커다란 적재함에 넣는 것이었다. 그 트럭의 운전수인 익살꾸러기 톰맨 영감은 지금도 잘 있겠지. 그의 딸 미키를 자주 만난 곳은 담배밭이었다. 눈이 굉장히 예쁜 섹시였지. 내가 돌아오는 걸 꼭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약혼도 안 했으니까 이미 딴 곳으로 시집 갔대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도 바쁘겠지. 동생은 학교에 잘 다니는지. 아버진 가을엔 알지맨네 옥수수밭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코리오에서 돌아갈 때는 기념으로 긴 타바코 파이프를 사다 드리려고 했는데. 도프는 누운 채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우고 오늘 밤은 이곳에서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런 곳에서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도무지 발이 떼어지질 않았다. 아무데나 의지하여 쓰러지려고만 하는 몸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자세로 얼마를 지났을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죽은 듯이 누워있는데 어디선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처음엔 환각이거니 여겼다. 그래도 들려왔다. 이번엔 꿈이 아닌가 싶어 두 눈을 비벼보았다. 그래도 들려왔다. 도프는 상반신을 일으키고 소리나는 방향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과히 멀지 않은 곳 같았다. 아무리 둘러봐도 어둠뿐인 이 막막한 곳에서 개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선 한숨이 쉬어졌다. 개 있는 곳엔 사람이 있을 테고 사람만 만나면 살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면 어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자기를 도와줄 사람 있는지도 알 수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 고개를 쳐들었다. 아무튼 우선 가볼 일이었다. 죽을 때 죽을 망정 당장은 이 참혹한 형장 같은 상태보단 그래도 나을 게 아니냐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도프는 개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 나서기로 하였다. 어둠 속을 헤치고 엎어지고 미끄러지면서 한참을 가다 보니 뜻밖에도 저만큼 앞에 그럴싸한 집채가 보였다. 밤눈에도 그것은 도프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수없이 보아온 초가집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초가집은 한 채만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러나 한 집도 불을 켠 집이 없고 한결같이 어두운 가운데 지붕의 느릿한 원형만이 가까스로 집이란 걸 암시하고 있었다. 개는 여전히 짖고 있었다. 도프는 또 한참을 망설이고 서 있다가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스럽게 접근해 갔다. 탄환이 3발밖에 들어있지 않은 카빈총을 겨눈 채 개는 도프를 보자 더 크게 짖었다. 도프는 얼른 초가집 처마 밑으로 허리를 구부려 몸을 찰싹 붙였다. 개는 그러나 짖기만 할 뿐 좀처럼 다가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만 짖어댔다. 도프는 벽에 몸을 붙인 채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완전한 산골짜기의 집이 도프가 몸을 기대고 있는 집까지 꼭 3채가 있었다. 개는 바로 건너집 문간에서 짖고 있었다. 이 3채의 집 앞에 밭 같은 공지가 조금 널려 있을 뿐 들은 없는 모양이었다. 개가 그렇게 짖는데도 아무 집에서도 인기척이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여 도프는 개 있는 쪽으로 발을 옮겼다. 개는 대문 기둥에 대문 이래자 풀잎으로 얼기설기 엮어맨 그런 대문의 기둥에 묶여 있었다. 뒷걸음질 치면서 짖어대는 개를 어르기 위하여
도프는 땅바닥에 옥수수가를 흘려주었다. 개가 갑자기 짖는 걸 멈추더니 미친 듯이 땅바닥을 핥았다. 허기졌던 모양이었다. 도프는 개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안의 동정을 살폈다. 개 짖는 소리가 그치자 그때까지도 아무 인기척이 없는 것 같던 안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프가 마루 가까이 갔을 때까지도 애우는 소리 외에 다른 인기척이 없는 걸 보고 그는 성냥불을 그어댔다.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겨우 들어갈 만한 방문이 있었다. 방문을 열어젖혔다. 아무것도 없었다. 오른쪽에 또 하나 있는 방문을 열자 방 한편에 담요로 몸을 둘둘만 어린애가 누워 울어댈 뿐 아무도 없었다. 또 개가 짖어댔다. 얼른 되돌아가서 묶인 끈을 풀어주자 개는 꼬리를 흔들어 킹킹거리면서 도프의 앞뒤로 쫓아다녔다. 그는 과히 크지 않은 개를 마루에 안아 눕히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울던 아이가 도프가 앉으니까 한순간 울음을 뚝 그치더니 또 맹렬히 울기 시작하였다. 성냥불을 그어 잠깐 본 짐작으론 아이의 나이는 생후 6개월쯤 되어 보이는데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도프는 어쨌으면 좋을지 막막하였다. 우는 아이를 도로 뉘어놓고 그는 밖으로 나왔다. 이왕 집집이 텅 비었을 바에야 아무 집이나 좀 조용한 곳에 가서 남겨놓은 이불이라도 있으면 덮고 푹 자고 싶었다. 마루 밑으로 내려 웅크리고 있던 개가 따라 나왔다. 옆집도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다. 자물쇠를 비틀어 방문을 열고 벌떡 누웠다. 덮을 것이라곤 낡아빠진 요떼기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잠을 청해도 잠은 오지 않고 혼자 남겨두고 온 아이 우는 소리와 방문 앞에서 끙끙거리는 개소리에만 신경이 쏠렸다. 아이를 그냥 두고 온 것이 안 되었다 싶었다. 자기를 얼마나 원망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어린아이라도 사람은 사람, 더구나 병들어 있는 아이를 본체 만취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것 같았다. 도프는 아이와 개를 놓고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다. 주인들이 모두 싸움에 휩쓸려 죽은 것일까? 그렇다면 앞뒷집이 한꺼번에 텅 비고 가재도구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 모두 피난을 갔을까? 피난을 갔다면 오늘 낮에나 몇 시간 전에 떠난 흔적이 보였다. 중공군이 벌써 여기까지 온 것일까? 병든 아이와 개는 그들의 사생을 결단하는 마지막 행동에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에 두고 간 것이겠지. 이왕 죽어가는 아이를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거다. 도프는 다시 일어나 아이 있는 집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열에 들떠오는 아이를 어떻게 한달 도리가 없었다. 밖에서 킹킹대는 개도 방 안에 데려왔다. 도프는 다시 잠을 청했다. 개를 옆에 눕히고 안고 잤다. 개도 다소곳이 도프의 가슴에 제 등을 착 갖다 대었다. 몹시 사람이 그리웠던 모양이었다. 자기처럼 까만 사람에게도 의지하는 걸 보면 진종일 얼마나 외로이 지냈을까. 하기야 밤이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날이 밝으면 내 살결이 까만 걸 보고 이방인이 왔다고 또 지저대면 어쩌나 하는 겁도 났다. 그는 더욱 힘있게 개를 끌어안았다. 울기에 지쳤는지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눈을 떠보니 방문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오싹 오한이 들었다. 도프는 개를 밀치고 얼른 아이를 굽어다 보았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 모기 소리만한 가는 소리로 무엇인가 혼자 제잘거리고 있었다. 와락 귀여운 생각이 들었다. 담요에 싼 채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랬더니 벙긋 웃기까지 하지 않는가. 시로라기 같은 손을 쥐어보았다. 차디찬 중에도 몰랑몰랑한 살이 간지러운 감촉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먹을 것을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져봐도 먹을 것이라곤 없었다. 안방 벽장 안에 겨우 연화문 아래 곰팡이 난 감자가 굴러나왔다. 그나마 절반은 쥐가 갉아먹었거나 움이 나 있거나 하였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손으로 흙만 슬슬 문지르고 베어 먹었다. 개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개는 하나를 입안에 넣고 베어 먹더니 이내 뱉어버리고 도프의 먹는 모양만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도프는 이제 아무래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차피 여기 있었자 시간만 낭비하는 것뿐이니 죽든 살든 기왕 나선 길을 가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방 안에 들어갔다. 아이는 또 시름시름 울기 시작하였다. 입을 삐죽거리는 모양이 귀엽다 싶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도프는 자꾸만 끌려가는 자기의 마음을 낚아채듯 결연히 일어섰다. 발걸음을 돌렸다. 순간 무슨 이치라도 아는 것처럼 아이가 엥 울어댔다. 도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돌아서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린 아이에게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혈육지간 같은 친근감이 치올라왔다. 아이의 온몸에 덮여있는 담요로 담뿍 씌워가지고 일으켜 안았다. 자신이 생각해도 그 꼬락서니가 우스웠지만 할 수 없었다. 개도 따라 나섰다. 집 앞에는 오솔길이 나 있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큰 길에 나서겠거니 믿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큰 길에 나서면 거기 적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다. 더구나 자기는 이미 두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처지에 또다시 아무런 기약도 없이 산속을 방황한다는 건 다른 두 생명을 위해서도 위험한 일이었다. 개 이름은 고향에 있는 개 이름을 따서 배지라 부르기로 하였다. 기운이 없어 배기는 해도 개는 가끔 꼬리를 흔들며 부지런히 앞장서 갔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한방눈이 펑펑 퍼부었다. 도프는 코리아에 와서 이 눈을 보는 것이 제일 즐거웠다. 그렇게 탐스럽게 내리는 눈을 일찍이 본 일이 없었다. 차라리 눈이 오는 날은 그다지 춥지도 않았다. 깨끗하고 하얀 눈이 모든 지저분한 것을 뒤덮어주는 걸 보는 것은 몹시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그전과 달라서 한편으론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있었고 눈을 맞으면 축축해진 옷이 다시 얼어붙을 것도 걱정되었다. 아이는 또 자꾸 울기 시작하였다. 뜨거운 신혈이 포대기를 통해서 도프의 손에까지 감촉되었다. 눈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였다. 벌써 발목이 묻힐 지경이었다. 도프는 한쪽 어깨에 메고 있던 카빈총을 마른 숲속에 던져버렸다. 아이를 안고 있는 양팔에서 자꾸만 힘이 빠져갔다. 그럴수록 더 힘을 내어 고쳐 안았다. 아이의 목숨이 닿는 순간 자기의 목숨도 닿을 것이라는 이상한 신념 같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 깃들기 시작하였다. 이런 때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거추장스러운 것 하나씩이라도 더 덜어야 할 것이다. 도프는 아이의 성별도 아직 몰랐다. 굳이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벌써 눈은 완전히 발등을 뒤덮게 쌓였고 길이 어디로 뚫린 것인지 방향을 잡기가 어렵게 됐다. 앞장서 가던 배지도 자신 없이 뒤만 바라볼 뿐이다. 도프는 그렇다고 겁날 것도 없었다. 만일 자기 혼자 이 막막한 눈에 묻힌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으랴 싶어 이런 동행이라도 얻은 것이 한결 흐뭇할 뿐이었다. 배고픔도 잊은 창자는 쓰리고 아파서 눈이 가물가물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 토끼나 노루 따위 산짐승이 멀리서 도망가는 걸 보고 총이라도 있었으면 했으나 이미 모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당장 다리가 피곤하여 더 걸을 수가 없어 도프는 이리저리 쉬어갈 만한 곳을 물색하였다. 칡덩굴 같은 덩굴이 얼기설기 뒤엉킨 아래엔 눈이 쌓이지 않았고 그런 곳은 쉬이 찾을 수 있었다. 도프는 아이를 안은 채 다리를 쭉 뻗고 누웠다.
피로가 이렇게 달콤할 수 있으랴 싶도록 전신의 마디마디에서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기분이 차라리 좋았다. 얼마 남지 않은 옥수수 가루를 털어 개와 나누어 먹었다. 아이의 입에도 일단 깨물은 다음에 침으로 촉촉하게 적셔 입안에 넣어주었다. 아이는 먹지 않았다. 되뱉어내었다. 그리고는 더 악을 쓰면서 도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젖을 찾는 모양이었다. 우스웠다. 도프는 입가에 어설픈 웃음을 띠며 자기 가슴을 헤쳤다. 외투의 앞자락을 젖힌 다음 군복의 단추를 끄르고 털샤스의 단추를 풀고 마지막으로 런닝샤스를 걷어올렸다. 새까만 살결이 거기 있었다. 눈빛에 반사되어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는 젖가슴이 있었고 그 젖가슴 위에는 부얼부얼 털이 약간 심심찮게 나 있었다. 도프는 아이의 입술을 자기의 젖꼭지에 갖다 대었다. 아이는 숨도 쉬지 않고 빨아댔다. 도프는 소리를 죽이며 웃었다. 근질근질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일종의 쾌감이 아랫도리로 퍼져가 자꾸만 웃음을 유발하였다. 젖가슴의 살이 더 몰랑몰랑해지도록 허리를 굽혔다.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놓고 볼 일이었다. 이상하게도 아이의 생명은 도프 자기 생명의 상징이라고만 여겨졌다. 아이의 숨이 꺼지는 순간이 바로 자기의 숨이 꺼지는 순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환상 비슷한 신념이 아까부터 여러 번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다. 벌써 쓰러졌을 자기가 이만큼이라도 지탱해 온 것은 그래도 이 두 동행자, 아이와 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아이가 아무리 헛개비 같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꼭 아는 채 더구나 눈길을 걷는다는 건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으나 그렇게 고되다는 생각이 강하지는 않았다.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직도 꼬리를 흔들고 달려드는 배지가 대견스럽고 기뻤다. 일행은 다시 길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쌓인 눈 때문에 도저히 더 전진할 수가 없었다. 쉬지 않고 쏟아진 눈은 이미 정강이가 파묻힐 정도로 쌓이고 있었다. 아이의 몸이 더 뜨거워졌다 했더니 또 심하게 울어대었다. 둘러씌운 담요를 살짝 젖히고 들여다본 얼굴은 열기로 빨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도 입은 쉬지 않고 옴죽거리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무슨 액체로 된 음식이 좋을 듯 했으나 그걸 어떻게 생심이나 알 수 있을까? 눈길을 헤치고 앞을 가던 배지도 이제 허허 가쁜 숨을 온몸으로 쉬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상하다 싶어 다시 들여다보았더니 자꾸 옴죽거리는 입술이 까맣게 타고 있었다. 갈증이 일어난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자기도 심한 갈증을 느꼈다. 눈을 한 주먹 집어먹었다. 두 주먹, 세 주먹 연신 먹었다. 갈증은 여전했다. 아이의 입에도 눈송이를 물려주었으나 입만 달싹거릴 뿐 조금치도 먹질 못했다. 도프는 할 수 없이 자기 입안에 눈덩이를 넣고 있다가 그것이 물로 변한 것을 아이의 입술에 직접 대고 넣었으나 너무 크고 작은 입술이 맞지를 않아 물인지 침인지 모를 액체는 번번이 아이의 저고리를 적셨다. 아무리 눈덩이를 입에 넣어도 갈증이 멎어지질 않았다. 하얀 은세개를 보면 더욱 그랬다. 도프는 빈 물통을 빼어들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안은 채 한 손으론 군복바지의 단추를 풀고 거기다 물통을 갖다 대었다. 고도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동류의 살을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퍼뜩 머리를 스쳤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누런 액체가 물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신비롭게 들렸다. 추위에 얼어붙은 성기가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 같았다. 도프는 다시 물통에 눈을 섞어 넣어 눈을 감고 마셨다. 맛을 느끼기 전 갈증이 메어져가는 쾌감이 좋았다. 아이의 입에도 몇 모금 흘려 넣어 주었다. 도프는 자기가 갑자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된 것 같았다. 그것이 싫지만도 않은 것이 또 이상하다면 이상하였다. 또다시 얼마를 걸어왔을까?
주위가 어둡기 시작했다. 더 어두워오기 전에 잠자리를 찾아야 했다. 새들도 잠자리를 찾아드는지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웠다. 도프는 여기저기 헤매던 끝에 알맞은 장소를 찾아 몸을 쉬었다. 10개 쌓인 바닥에 눈을 쓸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바람막이를 하고 두 발을 뻗었을 땐 머리끝에서 손발끝까지 노곤한 것이 그대로 천당에 갔으면 싶었다.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이도 울기에 지쳤는지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잠이 들었다. 생각난 듯이 가끔 끙끙거리는 배지도 완전히 힘이 없어 보였다.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무섭거나 슬프지는 않았다. 당연히 갈 때까지 간 기분이었다. 이제 눈은 개었으나 찬바람이 윙윙거리기 시작하였다. 도프는 땅바닥에 누운 채 아이를 더 힘있게 안으며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이야, 우린 하마터면 서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외로이 죽을 뻔했구나.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지. 뱃지 너도 우리 아버진 지금쯤 나의 결혼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린 모두 여기서 우리들의 짧은 생을 끝나가야 할 것 같아. 물론 우리들의 의사는 아니지.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찬연히 비쳐왔다. 조용히 쌓인 눈에 반사되어 더욱 눈이 부셨다. 배지는 해가 떴어도 일어날 줄 모르는 두 주인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끙끙대었다. 그래도 일어나려는 징조가 보이지 않자 이번엔 있는 힘을 다하여 지저대었다. 아무리 지져도 꼭 껴안은 채 누워있는 두 몸뚱인 움직일 줄을 몰랐다. 배지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미친 듯이 언제까지고 지저댔다. 배지가 짖는 소린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퍼져가듯 온 산에 슬프게 퍼져나갔다.